혹시 주변에 늘 억울하다고 말하는 사람 있지 않으십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자기만 피해자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쯤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참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불쌍하기도 하고, 도와주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답답함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사람 곁에 있다 보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괜히 미안해지고 자책하게 되고 내가 더 잘해줘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항상 피해자일까요? 정말로 그 사람만 억울하고 힘든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늘 피해자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뚜렷한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심리 패턴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피해자는 오히려 조용합니다. 정말 힘든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인 척하는 사람은 항상 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늘 누군가를 탓하고, 늘 자기만 억울하다 하고, 늘 상대방을 지치게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세 가지를 다루려 합니다. 첫째, 이런 사람들에게 숨어있는 심리는 무엇인지. 둘째, 왜 내가 그 사람 옆에서 점점 지쳐가는지. 셋째, 이런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참고 견디며 지쳐온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고 천천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항상 피해자인 척하는 사람의 본성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한 60대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늘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상사 탓, 동료 탓, 회사 탓을 달고 살았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내에게 하루 종일 회사 욕을 했습니다. 자식들이 조언을 하면 너희가 뭘 알아 하며 화를 냈고, 그러면서도 늘 나만 이렇게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승진해서 밀렸을 때도,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도, 심지어 자기가 실수했을 때조차도 누군가의 탓이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분 스스로는 단 한 번도 자기 잘못을 인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투사방어기제라고 부릅니다. 프로이트가 처음 발견한 개념인데 자기 안의 불편한 감정이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심리작용을 말합니다. 이것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직면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뇌가 자동으로 다른 사람 탓으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엘버트 반두라는 이런 사람들이 외부 귀인 성향이 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내 안에서 원인을 찾지 않고 항상 밖에서 원인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나쁜 성격 때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자존감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바라볼 힘이 없는 겁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면 나라는 사람 전체가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자리에 숨습니다. 피해자로 있으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고 내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견딜 수 없는 진실 앞에서 온갖 변명을 만들어낸다고 말입니다. 이런 사람을 보면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마음이 약해서 생긴 패턴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의 행동을 계속 받아줘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 패턴이 어디서 오는지 이해하면 조금은 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의 이야기입니다. 70대 여성분인데 이분은 20년 전에 친구에게 배신당한 일을 아직도 반복해서 말합니다. 모임만 나가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그 친구는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도 여전히 그 일을 붙잡고 삽니다. 주변 사람들은 처음엔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하니 이제는 모두 지쳐버렸습니다. 그래도 이분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 상처가 이분의 정체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트라우마 반복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정신분석가 자네 브루겐탈은
피해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를 자기 존재의 중심에 놓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 없이는 자기가 누군지 설명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상처가 자기를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그 상처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에게 관심을 주고 그 상처로 인해 자기가 뭔가 요구할 권리가 생긴다고 믿게 되는 겁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 중 일부는 그 경험을 통해 성장하지만 다른 일부는 그 경험에 갇혀버린다고 합니다. 전자를 외상 후 성장이라 하고 후자를 외상 후 고착이라 합니다. 피해자인 척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후자에 속합니다. 그들에게 과거 상처는 넘어서야 할 대상이 아니라 평생 붙잡고 살아야 할 무기가 됩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고통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고통받고 있다고 상상한다. 과거의 상처는 분명 아팠을 겁니다. 그 고통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평생 붙잡고 산다면 그건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상처는 이해할 수 있지만 평생 면죄부는 아닙니다. 한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80대 어머니를 모시고 삽니다. 어머니는 늘 나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항상 뭔가를 요구하십니다. 아들이 일주일에 3번 찾아가면 요즘은 자주 오네라고 하시고 4번 찾아가면 그래도 매일은 아니지라고 하십니다. 명절에 고급 한정식을 모시고 가도 뭐 이런 비싼 데를 와 집에서 먹지라고 하시고 집에서 해드리면 요즘 애들은 밖에서 사 먹기만 하지라고 하십니다. 아들은 점점 지쳐갑니다. 뭘 해드려도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고마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늘 서운해하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성향을 권리의식 또는 의존형 성격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임상심리학자 테오도어 밀러는 의존형 인격 특성을 연구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받는 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긴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약자이기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기를 챙겨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받아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몫이니까요. 영국의 심리학자 존 볼비는 애착 이론을 통해 이런 패턴을 설명했습니다. 어릴 적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돌봄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요구는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실제 도움이 아니라 자기가 특별한 존재라는 확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줘도 부족합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서운해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감사한다. 피해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돌봄에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의존은 절대 만족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불쌍함은 도움받을 자격이 아니라 태도를 바꿔야 할 신호입니다. 한 직장인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부서의 새로운 동료 때문에 고민입니다. 그 동료는 늘 누군가의 험담을 합니다. A씨와 단둘이 있으면 B씨 욕을 하고 B씨와 단둘이 있으면 A씨 욕을 합니다. 그리고 늘 자기는 피해자라고 합니다. A씨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B씨가 나를 무시해라고 합니다. 처음엔 모두 그 동료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동료 주변에는 늘 갈등이 생깁니다. 원래 사이좋던 사람들이 이 동료와 친해진 후 서로 어색해집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피해자인 척하는 이 동료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삼각관계 조종이라고 부릅니다. 가족치료 전문가 머레이 보웨는 삼각화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긴장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제3자를 끌어들여 자기를 보호하는 패턴을 말합니다. 피해자형 사람들은 이 패턴을 자주 사용합니다. 자기가 약자이고 피해자라는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서로 대립시킵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권력을 느낀다고 합니다. 피해자인 척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어에게는 B의 비밀을,
B에게는 A의 비밀을 전합니다. 그러면 모두가 자기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자기가 관계의 중심이 됩니다.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정보 제공자로서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탈리아의 정치 사상가 마키아벨리는 분열시켜 지배하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피해자형 사람들은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무의식적으로 이 원리를 사용합니다. 사람들을 서로 갈라놓으면 자기가 가장 안전합니다. 자기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변은 점점 피폐해집니다. 이런 사람 주변에는 늘 갈등이 생깁니다. 한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40년 가까이 남편과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늘 피곤하다고 합니다. 늘 힘들다고 합니다. 늘 세상이 자기만 힘들게 한다고 합니다. 아내는 평생 남편을 위로하고 돌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요구했습니다. 아내가 아프면 나도 아픈데라고 했고, 아내가 힘들다고 하면 나보다는 덜 힘들잖아라고 했습니다. 이제 아내는 70대가 되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남편을 위로하느라 정작 자기 인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여전히 피해자입니다. 여전히 자기만 힘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관계를 공감 피로 또는 감정 소모 관계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찰스 피글리는 공감 피로를 연구하면서 누군가의 고통을 계속 듣고 위로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이 고갈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 피로도는 더 큽니다. 가족, 배우자, 오래된 친구일수록 더 많이 줍니다. 더 많이 참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지칩니다. 영국의 정신분석가 도널드 위니캇은 관계에서의 지배 구조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약자의 위치가 때로는 가장 강력한 지배 도구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힘들어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알아서 움직입니다. 알아서 눈치를 보고, 알아서 미안해하고, 알아서 더 잘해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피해자형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관계 지배 방식입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자기가 위험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다. 피해자인 척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다른 사람을 지치게 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오히려 자기만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까운 사람을 가장 많이 소모시킵니다. 이것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위험한 관계일 수 있습니다. 한 30대 딸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어머니와 통화할 때마다 기운이 빠집니다. 어머니는 늘 자기 얘기만 합니다. 늘 힘들다고 합니다. 늘 누군가 탓입니다. 딸이 엄마, 나도 요즘 힘들어라고 하면 나보다야 낫지라고 합니다. 딸이 좋은 일이 있어서 이야기하면 그래, 좋겠네라고 무덤덤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어머니 이야기를 안 들어주면 섭섭해합니다. 전화를 안 하면 서운해합니다. 딸은 점점 자신감을 잃어갑니다. 엄마 앞에서는 늘 잘못한 것 같고 늘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점점 그렇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정서 전염 또는 감정 동조라고 부릅니다. 독일의 신경과학자 타니아 싱어는 거울 뉴런 연구를 통해 우리 뇌가 가까운 사람의 감정을 자동으로 따라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부정적 감정은 긍정적 감정보다 훨씬 빠르게 전염됩니다. 피해자인 척하는 사람 옆에 오래 있으면 그 사람의 무기력, 분노, 슬픔이 나에게도 옮겨옵니다. 미국의 심리치료사 수잔 포워드는 정서적 블랙메일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피해자형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도구로 상대를 조종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네가 나를 버리면 어떡하니? 내가 죽으면 그때 후회할 거야. 같은 말로 상대방을 묶어둡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죄책감에 빠집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돌보지 않으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참습니다. 계속 견딥니다. 그리고 점점 무너져갑니다. 네덜란드 철학자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쁨은 기쁨을 낳고 슬픔은 슬픔을 낳는다. 피해자형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피해자가 됩니다. 나도 점점 무기력해지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가해자 역할을 떠맡게 된다는 점입니다. 뭘 해도 부족하고 뭘 해도 미안하고 결국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관계는 서로를 살려야 합니다. 한 사람이 계속 죽어가는 관계라면 그건 관계가 아닙니다. 한 5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형과의 관계 때문에 평생 고민했습니다. 형은 늘 동생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늘 나는 형이니까, 너는 동생이니까라고 했습니다. 동생은 평생 형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빌린 돈을 갚지 않았고 도움을 받아도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동생이 60세가 되던 해 더 이상 형을 도와주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형은 섭섭해했습니다. 가족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형과 거리를 둔 후 동생의 삶이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결정을 경계 설정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헨리 클라우드와 존 타운센드는 경계선이라는 책에서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명확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경계란 여기까지는 내가 책임지고 여기서부터는 네가 책임져야 한다는 선을 긋는 것입니다. 피해자형 사람들은 이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자기 문제를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만듭니다. 캐나다의 심리치료사 린지 깁스는 성숙하지 못한 부모 연구를 통해 가족이라는 이유로 평생 희생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끊을 수 없다는 생각이 오히려 관계를 더 병들게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를 위한 최선입니다. 끊는 것과 거리 두기는 다릅니다. 끊는 것은 관계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고, 관계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고, 거리 두기는 적절한 선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진정한 우정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서로를 이롭게 하는 관계만이 진정한 관계라고 했습니다. 한쪽이 계속 주기만 하고 한쪽이 계속 받기만 하는 관계는 우정이 아니라 착취라고 말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오래 알았다고 해서 무조건 참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연민과 책임은 다릅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인생을 내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한 70대 여성분은 평생 친구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 친구는 늘 힘들다고 했고 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평생 그 친구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도와줘도 그 친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오히려 더 많이 요구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그 친구를 구하려 하지 않기로요. 대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안부를 묻되 더 이상 그 친구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관계가 오히려 편해졌습니다. 친구도 자기도 덜 힘들어졌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자기 보호 심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자기 자비에 대해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돕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무너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습니다. 자기를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 빅토르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다. 피해자인 척하는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 변하고 싶을 때만 변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뿐입니다. 피해자형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도 고통받는 사람입니다. 다만 그 고통을 다루는 방식이 건강하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연민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끌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하되 끌려가지 마십시오. 이것이 피해자인 척하는 사람을 보는 가장 건강한 시선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피해자인 척하는 사람의 본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왜 남탓만 하는지, 왜 과거에 갇혀 사는지, 왜 도움을 받아도 고마워하지 않는지, 왜 사람들을 이간질하는지, 왜 가까운 사람을 가장 많이 지치게 하는지, 그리고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아봤습니다. 피해자 역할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방법이고 관계를 지배하는 도구이며 자존감이 약한 사람이 자기를 지키는 방어 기제입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나쁜 사람이 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자기 상처와 두려움을 다루는 방법을 모를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선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계속 감당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거리를 둘 것인가, 아니면 나를 먼저 지킬 것인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특히 그 사람이 가족이거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연민과 희생은 다릅니다. 이해와 감당은 다릅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참으셨습니다. 너무 오래 견디셨습니다. 괜히 미안해하고 괜히 자책하며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해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먼저 돌보셔야 합니다. 피해자인 척하는 사람을 이해하되 그 사람에게 끌려가지는 마십시오. 연민을 가지되 책임을 떠안지는 마십시오. 함께 있을 수 있다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시고 함께 있는 것이 너무 힘들다면 용기 내어 떠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누군가의 불행을 평생 짊어질 의무는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 더 자유로워지셨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